일반인들이 사이코패스를 보면 제일 처음 느끼는 게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감정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거기 공감을 잘 못해요. 슬퍼하지 못해요.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학대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해야 되는 부류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면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 양심이 사실 없다기보다는 양심이 고장나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양심이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수사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반인들이 사이코패스를 보면 제일 처음 느끼는 게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결부된 것으로서 감정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누가 다쳤다, 누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럴 때 거기 공감을 잘 못해요. 슬퍼하지 못해요. 그게 죽었어? 뭐 이런 식의 아주 차가운 반응들,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사이코패스한테 야, 쟤들 인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사이코패스가 기본적으로 반사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성이라고 할 때 기본은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고 대인관계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사회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망이 없다면 아예 사회성이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이코패스는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주 똑똑한 악어, 아주 똑똑한 상어, 이런 데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살아가고 이런 데 대한 욕망이나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개인의 생존 본능 때문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를 위해서 먹을 거 찾아서 움직이고 죽이고 이러지, 주변에 있는 악어들과 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악어들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뭘 해보는 이런 게 없잖아요. 사이코패스가 그런 류의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될 대상,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용하고 지배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회성을 자주 드러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일반인들과 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기초해 보자면 일단 사이코패스는 아주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에 따라서 일부는 태내기의 어떤 문제, 뭐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태내기의 부모의 심각한 스트레스라든가 태내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한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생애 초기, 태어난 직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사이코패스는 아주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는 것만큼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생애 초기에 뭐 예를 들자면 한국의 뉴스를 보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젊은 부부인데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하고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그러다가 아기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죽었다 쳐도 그 아이는 심각한 어떤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방치되면 뇌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이코패스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좀 일찍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거의 다 아동기에 동물학대 전력들이 있고 그래요. 동물들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회부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아동기만 돼도 동물을 이렇게 죽이거나 해부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싫어하죠. 끔찍하다고 느끼고 좀 생물학이나 이런 데 해부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조차 그런 걸 느끼는데, 사이코패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감정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동물들을 그냥 흥미삼아 죽여보기도 하고 심심하다고 죽이기도 하고 갔다가 이제 궁금하다고 배를 갈라서 해보기도 하고 이런 전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아동기 때 사이코패스가 굳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아동기 때를 훨씬 거슬러서 더 일찍 시작된다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태내기든 아니면 생애 초기든 선천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천적인 것이죠. 그래서 후천적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 시점은 되게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린 시절에 감정 능력을 관장하는 뇌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 성격, 인격이 형성돼 버립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일찍이 감정 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심리나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은 다음에 감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에서 감정 능력, 뇌가 손상된 사고로 감정 능력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사이코패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이른 시기에 감정 능력이 손상되고 그 상태에서 심리와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일단 동기가 있죠, 사이코패스들한테. 가스라이팅은.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킬 도구로 봐요. 사이코패스들은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사이코패스는 착취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맺는 인간관계가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목적으로 하는 건데, 사이코패스는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동기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사이코패스에게는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가스라이팅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걸려드냐 안 걸려드냐의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일단 동기가 강력하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과정은 결국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친절한 방식도 있겠지만 아주 잔인한 방식도 많아요. 학대하고 괴롭히고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등등 이런 짓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도 당연히 죄책감이라든가 미안함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봤을 때는 순간 양심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사이코패스는 감정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면 상대가 겪는 고통을 봐도 감정적으로 동요가 없어요. 쉽게 하면 죄책감도 못 느끼고 미안함도 못 느끼고 양심에 찔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스라이팅을 잘하겠죠, 일반인보다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인구 비례상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드물긴 하지만, 만약에 사이코패스가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러면 일말의 동요나 주저없이 아주 과감하게 또 일관되게 가스라이팅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사이코패스가 가스라이팅 할 가능성은 평범한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를 경계해야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반사회성이 있는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사이코패스가 거기 들어가고요. 또 유명한 사이코패스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도 타인을 엄청 괴롭혀요. 그래서 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되는데요. 권위주의자 성격자. 이 사람들도 반사회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되면 가차없이 괴롭힙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권위주의자 성격자,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해야 되는 부류가 있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류보단 좀 약하긴 해도 이쪽도 문제가 꽤 되는데, 타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과도하게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종, 그 다음에 애정결핍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부류 사람들은 좀 속되게 얘기하면 사랑의 흡혈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타인에게서 사랑을 자꾸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아이 같아서 사랑을 주는 것엔 큰 관심이 없고 별 관심이 없고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남들로부터 그걸 요구해요. 그 방식이 노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은은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때에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는 것에 급급한, 좀 과도할 정도로 타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에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흡혈귀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 빨려요. 빨아먹습니다. 주는 건 없이 쫙쫙 빨아먹는. 그렇다고 보면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착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내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류는 피하면 좋지 않겠냐.
저는 뭐 무조건 저건 통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면 속 얘기를 하는 게 좋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있냐 없냐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합니다. 따라서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속 얘기를 하는 게 좋죠. 서로 주고받고. 근데 문제는 친해서 속 얘기를 꺼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 나쁜 사람이더라.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나한테 상처를 줄 능력은 부족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 소문이 들린다고 내가 상처를 얼마나 입겠어요. 그러나 정말 가까웠던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다, 뒤에서 뒷담화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무너지죠. 그래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 영향력이 큰 관계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저도 아주 강력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속을 털어놨다, 이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인데, 주변 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이면 저 얘기 믿고 속을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속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일단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뭐 제일 확실한 방법은 같이 고난을 겪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재난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어디 표류해 간다든가 섬에 뭐 이런 거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뭐 예의 바르고 대체로는 그 주인공 딸이나 아들의 새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막 돈도 많고 친절하고 학식도 있고 이런데 재난이 벌어지니까 딸 자식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인간은 역시 위기를 겪으면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평상시에는 좀 거칠어 보이고 좀 뭐 그런 아버지가 위기 때는 자기를 버리고 헌신하면서 자식을 구하려고 하고 남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나 고난을 같이 겪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부러 할 수는 없을 경우가 많죠. 일부러 위기와 고난을 같이 겪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인도로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본성을 드러낼까, 이걸 좀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꼭 그걸 빨리 이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고스톱 한번 쳐봐도 전 꽤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론 관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뭐 이제 잃을 때의 모습, 뭐 고스톱에서의 치는 행태, 이런 걸 통해서 본성이 상당히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운동을 하되 집단적 운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구나 이런 거 팀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대략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힘든 육체적인 활동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단체 운동은 협력하는 태도나 자세 같은 걸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요한 순간에 패스 안 하고 자기가 차놓는다든가, 그래서 헛발질해서 골 찬스를 놓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적인 운동 경기 같은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행을 좀 다니면, 여행도 조금 힘들고 그렇잖아요. 때로 좋았다가 에너지도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본성 이런 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행도 괜찮고, 뭐 그 다음에 뭐 힘든 어떤 등반이라든가, 그 사람이 좀 힘들어할 만한, 서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단한 상황에서도 역시 배려심을 잃지 않고 잘 대해주는지 아닌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여기 밥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밥 먹을 때 어떤 식으로 먹느냐,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먹느냐 아니냐도 있고, 또 맛있는 반찬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먼저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겠고 등등,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요거는 관찰력이 좀 우수해야 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단기간에 빨리 판단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은 그렇게까지 오판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히 사람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너무 사람 괜찮더라, 한번 만나보고. 연애 관계에서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그럴 때.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이거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 콩깍지가 씌워졌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욕망이나 기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끼워 맞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콩깍지도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자기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을 딱 만났더니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확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좋게 평가하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친절하고 따뜻한 남성에 대한 선망이 있는, 그걸 만날 걸 소망하는 여성이 있는데 누굴 만났는데 너무 다정스럽고 친절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욕망이 바로 작용을 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작동을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과대평가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착하고 친절하긴 한데 무능력해서 남편을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여성들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후회하죠, 나중에는. 아유, 내가 그때 그것만 그냥 중요하게 봤지 다른 점은 전혀 고려를 안 했지, 이런 이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초기에 너무 빠르게 과대평가 혹은 너무 과소평가, 저평가 이런 걸 하는 편향, 이런 것만 예방하고 빨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자세, 좀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차근차근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자세만 유지해도 그렇게까지 사람한테 속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국 역사상 초유의 내란중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좀 특이한 선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란중 선거라는 게 뭐냐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군대가 동원되자 시민들이 달려나와서 그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해제시켰어요. 이게 1차 내란 저지죠. 1차 내란 저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내란 진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주체가 정권이라는 겁니다. 통상 내란은 정권을 쥐지 못한 쪽에서 일으키고 그걸 진압하는 것이 정권이죠. 근데 정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의 주체였고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내란의 주체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위 쿠데타란 말도 쓰는 건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1차적 비상계엄 저지시키는 건 성공했다. 즉 1차 내란을 저지시켰는데 그 이후에 내란 종식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란 종식이 시작되었다면 당연히 내란범들 체포하고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과정이 뒤따랐을 거예요, 곧바로. 그래서 만약에 12월 3일 이후 그 과정이 진행이 됐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70%까지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차 계엄이 좌절된 직후에 여론조사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20%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듯이 내란을 저지른 주체가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내란 종식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란은 지속돼요. 2차, 3차 내란 막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윤석열이 풀려난 거,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풀려난 걸 2차 내란으로 보고 또 조이대 사법 쿠데타를 3차 내란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그런 자잘한 내란 시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란 세력들이 전혀 거의 처벌이 안 되고 자기 자리를 잡고 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자 언론 총동원되면서 이 대선의 성격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은 뭐니 해도 내란 심판 선거인데요. 그 내란 심판 선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사실 실패했는데 그게 무슨 계엄이냐, 내란이냐, 그냥 계몽령이지 않냐, 그리고 한 번의 해프닝이었을 뿐이다, 등등으로 해서 그 내란의 성격을 희석시키고 대통령 선거를 인물 간의 대결,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이다, 또는 정당 대결, 민주당과 국힘당의 대결이다, 또는 개혁과 진보 그리고 보수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흐립니다. 그리고 보수는 총동원돼서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쳤죠. 서부지법을 습격하질 않나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12월 3일에 1차 내란 저지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데 6개월이나 걸리고요. 6개월 동안 그러한 어떤 내란 지속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이 총동원돼서 대선판을 흐리는, 성격을 왜곡시키는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정치의식이 좀 높은 국민들은 여전히 이건 내란 심판이야 하는 성격을 명확히 가지고 투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좀 중간층, 정치 저관여층 이런 쪽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는 내란 심판이라는 성격을 상실하고 인물로 투표를 한다든가 또는 보수 성향에 따라 투표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됐죠. 그래서 막판 보면 사람들이 싸우는 과정에서도 김문수가 인물이 더 어떻네 저떻네 이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됐어요, 내란보다는. 그 결과 사실 내란 심판 선거라고 비추어 봤을 때 득표율은 50%가 당연히 넘어야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저는 쉬운 선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조건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8% 격차의 승리는 굉장히 큰 승리라고 또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치러진 불리한 선거였지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를 몰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려운 한 고비를 넘어서는 그러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의 탄생은 사실상 내란 종식이 아니고 내란 종식의 시작 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태까지 전혀 내란이 종식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정한 사회 대개혁, 사회 개혁의 시작점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윤석열 정권 3년에 비해서 이재명 정권의 일주일이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원시원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볼 때 윤석열은 매일 술에 취한 모습을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속도 있게, 이런 건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하려고 하는 개혁에 걸맞는 시작점들을 좀 잘 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3대 특검이 통과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내란 종식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혀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윤석열 탄핵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이 이제 시작되려면 반드시 내란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게 통과됐죠.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거의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대북 확성기를 끈 거, 선제적으로. 그래서 북쪽도 그걸 꺼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된 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 뭐 이런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감동을 주고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 가지는 것 같습니다.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청소 노동자를 만나서 사진 찍는 장면, 그 다음에 어디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거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인사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감동과 치유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국민들 하나하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느낌,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할 때도 일 열심히 하느라고 회의를 하면서 밥을 먹고 막 이러는데 김밥 먹는 장면 같은 것도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일한 것에 중심에 놓는 모습도 국민들로서 굉장히, 뭐 사실 더 좋은 음식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기쁘게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러려고 내가 뽑았지, 이런 정치적 효능감,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를 한 그런 보람도 느끼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성공적이다. 그래서 대선 때의 지지율보다 지금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예전부터 2017년 정도부터 책을 출간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것을 몇 가지만 요약하자면, 첫째는 최근에 요즘에 보기 드문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말만 난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공익 추구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중심을 공익에 놓느냐, 즉 국민을 중심에 놓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 이거는 결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사적인 욕망들을 잘 승화시키거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익 추구형 정치인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젊은 시절에 사적 욕망을 공적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게 자료에 있어요. 흔적이. 그런 거는 쉬운 심리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서전이나 인생 역정을 조사해보면 했냐 안 했냐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의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평가가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의 소년공 출신 대통령인데요. 사실 흑수저 출신이라 그래서
다 흑수저를 사랑하고 흑수저를 대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흑수저 출신인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현실에서 보면.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 이유는 심리학적으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비록 가난하시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고 위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부모가 맨날 자기한테 욕하고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애들은 대체로 가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모님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죠. 돈 얘기하고 맨날. 그러면 가난한 자기를 싫어하게 돼요. 가난한 부모도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 가난한 이웃들을 배척하는 정치를 오히려 합니다. 근데 어릴 때 부모도, 가난한 부모도 좋고 가난한 나도 좋고, 그럼 커서 성장해도 그 정체성, 내가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잃지 않죠. 예전에 한국의 기업가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그런 케이스죠.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그 아산에 현대가 이렇게 농장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하고 이제 부하 직원 한 명하고 이제 갔는데, 옆에 서서 그 논을 쭉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널찍한 논을 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농사일하던 일이 떠오른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레짐작한 거죠. 또 정주영 회장 가난하게 살았다는 건 다 아는 얘기니까, 아유 정말 힘들고 고생하셨겠어요, 이렇게 표현했나?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야? 난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난했지만 아들 사랑을 진짜 정말 잘했던 건강한 아버지였고, 또 당당한 농민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주영은 가난한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힘들었지만 나가서 농사일 할 때가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편견, 가난하면 불행했을 거라는 편견을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지만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좋은 어른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살면서 자기 출신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는 노동자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정치인이 된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아주 특이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또 국민과의 일체감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런 점은 아마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할 때에도 확인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외교를 하기가 참 쉬웠죠. 왜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미국과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맹목적인 미일 추종 외교, 이렇게 봅니다. 사대주의 외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결과 한국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배척하게 되고, 그럼 손해를 봤죠, 당연히. 러시아에서도 철수하게 되고, 기업들이 헐값에 다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한국이 스스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수출 시장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그 이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데 비용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최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자해 외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국익 외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익 외교. 무조건 어디를 쫓아다니고 충성을 바치고 하는 식의 외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외교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외교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익 외교를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처럼 무조건적으로 들어준다거나 저자세로 계속 협상을 해서 뜯긴다든가 막대한 비용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권이, 또는 트럼프가 왜 주한미군 방위기를 터무니없는 액수로 증액하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그야말로 방위비 폭탄을 한국에 던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겁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기 때도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계속 그 얘기를 꺼내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느라고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가 지금 이미 나와 있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쪽하고 잘 지내고 싶어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북미 수교를 하고 싶어하는, 관계 정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외교 노선을 천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아닌, 그러니까 북한이 아닌
중국에 좀 집중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쪽이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목표예요. 그거는 트럼프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을 바라보거든요, 트럼프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에 꼭 배치를 해야 될 군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국에 꼭 둘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 갖다 놔도 됩니다. 괌이라든가 뭐 다른 데 일본이라든가. 오히려 한국에 있으면 주한미군은 전쟁이 발발하는 즉시 조기에 전멸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사일로 대만과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뭐 주한미군 기지부터 치겠죠. 중국을 겨냥한 평택, 군산 이런 데 아주 뭐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동맹, 군사동맹국인 북한도 평택이나 군산 같은 데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릴 겁니다. 그럼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 발발 즉시 전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옛날에도 주한미군을 인질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서 인질로 잡혀있다가 죽느니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카드다. 빼자. 딴 데 빼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자 하는 게 지금 트럼프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의 뭐 유연성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 주한미군을 두면 돈만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효용성은 적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가능하면 그냥 주한미군은 빼자. 뭐 이런 입장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자권 환수를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 전자권 환수는 미국과의 조율 없이 사전 의견 교환 없이 그냥 내세울 수 있는 고향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내세우면 잘못하면 미국한테 테러 당합니다. 정말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걸 과감하게 내걸었다. 미국이 아무 말을 안 했다. 라는 얘기는 전자권 환수 합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미 간에. 트럼프 쪽에서도 계속 공공연히 전자권 환수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전자권을 환수하려고 할까? 한국군에게 돌려주려고 할까? 그걸 줘야 주한미군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미의 시각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폭탄을 던지고 전자권을 돌려주고 하면서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뺄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한다면 트럼프한테 오히려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당신들이 하는 말은 여태까지 한 말 들어보니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하는 군대가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도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대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땅에 있으려면 너희들 돈을 내야 되지 않겠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입장에서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가고 싶으면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주한미군 방위비를 이제 폭탄을 던져서 뜯어내려고 하는 거를 좌절시킬 수도 있겠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내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감축시키거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또 북미관계가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주한미군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냥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되죠. 자, 이렇게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문제는 아주 옛날식의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처럼 주한미군 나가면 큰일 난다, 나라가 망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트럼프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주한미군을 빼지 말라 그래도 트럼프는 자기가 빼고 싶으면 뺍니다.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트럼프가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으면 안 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나 뭐 어떤 트럼프에게 어떤 요구한다 그럴까요? 기대한다 그럴까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의도가 확실하구나. 어차피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걸 잘 만들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가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근본적인 한국 사회가 이제 커다란 어떤 전환점을 저는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개혁에 성공을 해서 이제는 좀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사는 세상,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취급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들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거의 모든 사람이 다수가 행복한 그런 세상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목표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름다운 미래 또는 뭐 이상적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결해야 될까, 어떤 걸 개혁해야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